하이디. 글 요한나 슈피리. 제1장. 하이디의 수업시대와 편력시대. 할아버지를 만나러 산으로. 스위스의 작고 아늑한 마을 마이엔펠트를 막 벗어나면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푸른 들판 사이로 산 기슭에 이르는 오솔길 하나가 눈에 뜨인다. 웅장한 산은 근엄한 표정으로 골짜기를 내려다보고 있다. 오솔길이 시작되는 양편에는 짧은 잡풀과 무성하게 자란 약초들이 오가는 이들에게 향기를 내뿜으며 자라고 있는 초원이 펼쳐진다. 금세 가팔라지기 시작하는 이 오솔길은 알프스 산으로 곧장 뻗어 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6월의 어느 날 아침, 튼실해 보이는 처녀가 어린 여자애의 팔목을 이끌고 산으로 난 이 좁은 오솔길을 오르고 있었다. 아이의 볼은 어찌나 달아있던지 햇볕에 그을린 검은 피부가 시펄겋게 변해 있었다. 달아오르기 시작한 6월의 태양 아래 마치 강추위에 살아남기 위한 사람처럼 옷을 몇 겹씩이나 껴입었으니 이상할 것도 없었다. 한 5살이나 됐을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아이가 옷을 적어도 2-3벌은 겹쳐 입었을 거라는 사실이었다. 그것도 모자라 무명으로 된 빨간색 숄까지 친친 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가 어깨이고 어디가 허리인지조차 알아볼 수 없었다. 아이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징을박아 만든 무거운 등산화를 질질 끌며 힘겹게 산을 오르고 있었다. 두 사람이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되르플리에 도착한 것은 산을 오르기 시작한 지 약 1시간쯤 지나서였다. 이곳에 이르자 창문, 문가, 거리 할 것 없이 사방에서 두 사람을 불러대기 시작했다. 아이의 고향에 도착한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들려오는 인사와 쏟아지는 질문에 건성으로 대답하며 가던 길을 재촉했다. 막 마을을 빠져나가려는데 어느 집에서 두 사람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잠깐만 기다려 대태. 올라갈 거면 나도 같이 가자고. 대태가 멈춰 섰다. 아이는 얼른 잡혀있던 팔을 풀고 땅에 주저앉아 버렸다. 대태가 물었다. 피곤한 게냐, 하이디? 아이가 대답했다. 아니, 더워서 그래. 대태가 힘을 북돋워 주었다. 이제 거의 다 올라왔어. 조금만 힘내서 성큼성큼 걸으면 1시간 안에 저 위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그때 뚱뚱하고 마음씨 좋게 생긴 여자 하나가 문에서 나왔다. 아이는 일어나서 두 사람 뒤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두 여자는 어느새 마을 사람들에 대한 얘기로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나저나 저 애를 어디로 데려갈 셈이야, 대태? 쟤가 당신 언니의 딸인가 본데. 맞아, 저 애를 아재한테 데리고 가는 중이야. 거기 맡기려고. 뭐? 고원에 사는 아재한테? 지금 제정신이야, 대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 영감은 당신 계획만 들어도 당장 쫓아버릴걸? 할아버지인데 그럴 순 없지. 자기도 책임을 좀 져야지. 내가 여태껏 이 애를 돌봐왔잖아. 그리고 분명히 말하겠는데, 바르벨, 이번 같은 일자리를 이 아이 때문에 놓칠 순 없어. 이젠 제 할아버지 차례야. 땅딸막한 바르벨이 이해한다는 듯이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재가 보통 사람 같다면야 당연한 말이지. 하지만 당신도 그 영감을 알잖아. 애를 데리고 그 영감이 어떻게 살겠어. 그것도 저렇게 어린애를 데리고. 못 견딜걸. 그건 그렇고
당신은 어디로 가려는 건데? 프랑크푸르트에 갈 거야. 아주 좋은 자리지. 내가 주인으로 모시게 될 가족은 벌써 작년 여름에도 휴양차 이곳에 왔어. 그때 내가 그분들을 모셨지. 벌써 작년에 같이 가자는 걸 애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 그분들이 지금 여기에 와 계셔. 그리고 날 데리고 가고 싶어 해. 이번엔 나도 꼭 따라가고 싶어. 그만큼 확실한 자리도 없으니까. 바르벨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내가 저 애가 아니라 다행이야. 저 위에 사는 영감의 속마음은 아무도 모를 거야. 사람들이랑 왕래를 전혀 안 하려고 드니 말이야. 날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교회에 코빼기 한번 내미는 법이 없고 커다란 지팡이를 짚고 1년에 한 번씩 산을 내려오는 날이면 모두들 겁을 내며 슬슬 피할 정도지. 허연 눈썹에 무시무시한 수염까지 기른 모습이 꼭 옛날 이교도나 인디언 같아. 혼자 있을 땐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대태가 고집스럽게 말했다. 어찌됐건 할아버진 할아버지인 거야. 자기 소녀를 돌봐야 한다고. 애를 제대로 안 돌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그땐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더 이상 내 책임이 아니야. 바르벨이 뭔가 캐내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아재는 도대체 무슨 양심의 가책이 그리 심하기에 그런 눈빛을 하고 1년 내내 산꼭대기 고원에 혼자 살면서 사람들 앞에 통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거지? 사람들 사이에 온갖 소문만 무성할 뿐이야. 당신은 동생이니까 언니에 관한 걸 좀 알고 있겠지? 알고 말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 내가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좋을 게 없으니까. 하지만 바르벨은 아재가 무엇 때문에 사람들을 그토록 싫어하게 됐는지, 왜 산속에 혼자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재에 대해 얘기할 때면 좋은 얘기가 됐건 나쁜 얘기가 됐건 금세 말을 흐리는 동네 사람들의 애매모호한 태도엔 무슨 까닭이 있는지 벌써 오래전부터 궁금했다. 바르벨은 알고 싶은 것이 그뿐만이 아니었다. 바르벨은 되르플리 사람들이 왜 하나같이 그 영감을 고원 아재라고 부르는지도 몰랐다. 세상 어떤 사람도 한 마을 주민 전체를 조카로 둘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는 바르벨 자신도 동네 사람들을 따라 영감을 아재라고 부르는 건 마찬가지였다. 아저씨를 부르는 말인 아재란 호칭은 그 지방 사투리였다. 바르벨은 아랫마을 프리티가우에서 되르플리로 시집을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니 되르플리 주변에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건들과 거기에 얽힌 사람들의 뒷얘기를 잘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반면 바르벨과 친하게 지내는 대태는 되르플리가 고향이었으며 1년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를 모시고 그곳에 살았다. 어머니가 세상을 뜨자 벌이가 좋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났고 휴양지로 유명한 바트 라가츠의 커다란 호텔에 객실 하녀로 들어갔던 것이다. 그날도 아이를 데리고 바트 라가츠에서 오는 길이었다. 마침 아는 사람 하나가 마차에 마른 풀을 싣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라 마이엔펠트까지는 아이를 데리고 마차를 얻어 탈 수 있었다. 바르벨은 뭔가 알아낼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들었다. 바르벨은 은밀하게 대퇴의 팔짱을 끼며 말문을 열었다. 당신이라면 말해줄 수 있겠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인지 말이야. 당신은 분명히 사건의 자초지종을 알고 있을 거야, 그렇지? 그 영감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 좀 해보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사람을 싫어했던 거야? 그거야 나도 잘 모르지. 나야 이제 26살이고 아재는 적어도 70은 됐을 텐데. 아재가 젊어서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내가 본 적이 없는 게 당연하잖아. 그리고 내가 아재에 대한 얘기를 당신한테 미주알 고주알 해대면
나중에 프리티가우 전체에 퍼질 게 뻔한데 내가 그 얘기를 할 것 같아? 돔레슈크 사람인 우리 엄마 덕에 귀동냥을 톡톡히 하긴 했지. 아재도 돔레슈크 사람이거든. 바르벨은 기분이 조금 상한 듯 말을 받았다. 아니, 날 뭘로 보는 거야, 태태? 프리티가우 사람들이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다 촉새들인 줄 알아? 게다가 나도 마음만 먹으면 입조심을 할 줄 안다고. 그러니까 빨리 털어놔봐. 후회할 일은 없을 테니까. 태태가 단단히 다짐을 받았다. 알았어, 알았다고. 얘기하면 되잖아. 하지만 약속은 지켜야 해. 태태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이가 너무 가까이 있어 자기가 하는 얘기를 다 듣게 되는 건 아닐까 싶어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의 걸음을 따라오지 못한 게 꽤 오래된 모양이었다.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아이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태태는 그 자리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오솔길이 굽이굽이 나 있긴 했지만 되류플리까지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바르벨이 말했다. 저기 있네. 저기 보여? 바르벨이 집게 손가락으로 멀리 있는 산길을 가리켰다. 페터랑 염소들을 몰고 언덕을 오르고 있잖아. 그런데 페터가 오늘은 어쩐 일로 이제야 산을 오르는 걸까? 마침 잘 됐어. 페터가 애를 볼 테니 당신은 아무 염려 말고 얘기나 해봐. 태태가 한마디 덧붙였다. 저 애를 돌보느라 페터가 특별히 수고할 일은 없을걸. 쟨 5살 치고 아주 영리하단 말이야.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안다고. 저런 영리한 애를 데리고 있으면 아재한테도 도움이 될 거야. 그 영감, 이젠 염소 2마리랑 오두막 하나밖엔 가진 게 없으니 말이야. 바르벨이 물었다. 뭘 더 가지고 있었던 적도 있었나? 아재 말이야? 아이고, 물론이고 말고. 돔네슈크에서 가장 큰 농장 중에 하나가 아재네 거였어. 아재가 맏아들이고 그 아래론 남동생만 하나 있었지. 그 남동생은 아주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맏아들이라는 사람은 나쁜 이방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거두름이나 피우고 놀러나 다녔지. 차차 밝혀진 사실이지만 결국 농장을 다 말아먹었더라고. 아버지랑 어머니가 가슴에 한을 품고 차례차례 돌아가시자 가난에 허덕이던 남동생마저 울분을 못 이겨 떠나버렸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라. 땅에 떨어진 명예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아자 역시 뒤이어 사라져버렸지. 처음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나중에 나폴리에 있는 군대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리더군. 한 12년인가 15년쯤 세월이 흘렀을 때야. 갑자기 아재가 다 자란 남자애를 데리고 돔네슈크에 나타나더니만 그 애를 친척집에 맡기려 드는 거야. 하지만 다들 문을 걸어 잠근 채 아무도 아재를 보려고도 하지 않았어. 그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한 모양이야. 다시는 돔네슈크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는 말을 내뱉고는 그 남자애를 데리고 이곳 되류플리로 와서 살기 시작했어. 아이 엄마는 그라우빈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 나폴리에서 만났다가 금세 헤어진 모양이더라고. 아재는 돈이 좀 남아있긴 했나 봐. 토비아스라는 그 남자애에게 목수일을 배우도록 했거든. 그 애는 성실해서 이곳 되류플리 사람에게 인기가 좋았어. 하지만 아재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아재가 사람을 하나 때려 죽이는 바람에 나폴리에서 탈영했다는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쫙 퍼져 있었거든. 전쟁 중에 그런 게 아니라 싸움을 하다가 말이야. 탈영을 안 했다면 무공벌을 받았겠지. 우리가 친척이 된 건 우리 외가 쪽 증조할머니랑 아재의 할머니가 친자매였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그 사람을 아재라고 부르게 된 거지. 또 이곳 되류플리 사람들 대부분은 우리 친가 쪽 친인척인지라 여기 사람들도
그 사람을 아재라고 부르는 거야. 아재가 산으로 올라가 버린 다음부턴 고원 아재라고 부르게 된 거고. 바르벨이 잔뜩 긴장해서 물었다. 그런데 토비아스는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대태가 핀잔을 주었다. 기다려. 내 차근차근 얘기할 테니. 모든 걸 다 한꺼번에 설명할 순 없잖아. 그러니까 토비아스는 여기서 좀 떨어진 멜스에서 도제 생활을 했지. 그 기간이 끝나자 되르플리로 돌아와 우리 언니 아델하이트랑 결혼을 했어. 원래부터 둘이 서로 좋아하던 사이라 결혼한 후에도 아주 잘 살았지. 하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았어. 2년 뒤에 토비아스가 집 짓는 일을 돕다가 떨어지는 들보에 깔려 죽은 거야. 사람들이 죽은 토비아스를 집으로 옮겨오자 놀란 아델하이트 언니는 슬픔에 못 이겨 열이 펄펄 끓어오르면서 몸져 눕고 말았지. 그러고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어. 원래부터 허약한 데다 평소에도 자고 있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구분하기 힘든 때가 간간히 있었거든. 토비아스가 죽고 몇 주 뒤 아델하이트 언니도 땅에 묻어야 했지. 사람들은 모이면 이구동성으로 두 사람의 슬픈 운명을 화제로 삼았어. 그러면서 그건 다 아재가 하느님을 믿지 않아서 생긴 벌이라고들 공공연히 떠들어댔지. 아재한테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목사님까지 회개하라며 아재의 양심에 호소했지.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아재의 마음엔 원한만 쌓여서 더 이상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않는 고집불통이 되어버린 거야. 사람들도 슬슬 아재를 피하기 시작했고 그러더니 결국은 어느 날 갑자기 고원으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지 않더군. 저 위에 살면서 하느님과도 사람들과도 모두 담을 쌓아버린 거야. 아들 하이트 언니가 낳은 한 살배기 갓난애는 엄마랑 내가 데려왔지. 작년 여름에 엄마가 돌아가시자 난 돈을 벌러 휴양지로 내려가야 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애를 페퍼 저도르프에 있는 우르젤 할멈 집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 난 겨울에도 휴양지에 남아 일을 할 수 있었지. 나처럼 바느질이랑 수선에 능한 사람한텐 일감이 많거든. 이른 봄이 되자 내가 작년에 모셨던 프랑크푸르트 손님들이 오셨고 날 데려가고 싶어 하셔. 내일 모레 출발할 거야. 아주 좋은 기회인 건 분명해. 바르벨이 대퇴를 나무랐다. 그렇다고 저 위에 사는 영감한테 아이를 맡기겠다는 거야? 당신 꿍꿍이 속에 난 그저 놀랄 뿐이야, 대퇴. 대퇴도 지지 않고 대받았다. 그런다더러 어쩌란 말이야. 난 내 도리는 했다고 생각해. 이 이상 뭘 더 하란 말이야? 5살 배기를 데리고 프랑크푸르트에 갈 수는 없어. 그나저나 어디 가는 거야, 바르벨? 산을 벌써 절반이나 올라왔는데. 바르벨이 대답했다. 거의 다 왔어. 염소치기네 할머니한테 가는 거야. 나한테 겨울마다 씨를 자아주시거든. 그럼 잘 지내. 건강하라고. 대퇴는 바르벨과 악수를 나눈 뒤 바르벨이 자그마한 갈색 오두막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되르플리와 고원의 중간쯤에 위치한 오두막은 산에서 휘몰아쳐 내리는 바람에 견딜 수 있도록 땅이 움푹 꺼진 분지를 골라 오솔길에서 몇 발짝쯤 옆으로 떨어진 곳에 세워져 있었다. 워낙 허름하고 손봐야 할 곳이 많은 오두막이라 땅이 조금 꺼져 들어간 곳에 지어진 것이 그 안에 사는 식구들에게는 그나마 다행한 일이었다. 툽 바람이 거센 날은 문이며 창문할 것 없이 오두막의 모든 것이 덜컹거렸고 썩어가는 들보들이 쿵쿵 소리를 내며 들썩거렸다. 오두막이 저 위 고원 한가운데에 서 있었더라면 벌써 오래전에 산 아래로 날아가 버렸을 것이다. 이 오두막에는 11살 먹은 페터가 살고 있었다. 페터는 되르플리 염소들이 싱싱한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매일 아침마다 염소들을 고원 방목지로 몰고 가는 염소치기였다.
날이 저물면 하루 종일 맛있는 풀을 잔뜩 뜯어먹은 염소들을 데리고 다시 마을로 돌아와 주민들이 자기 염소를 찾아가도록 손가락을 입에 집어넣고 큰 소리로 휘파람을 불었다. 염소는 온순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아이들이 염소를 데리러 나왔다. 여름 내내 염소들을 돌봐야 하는 페터에게는 이때가 사람들과 말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물론 집에는 엄마와 눈먼 할머니가 있기는 했다. 하지만 페터는 새벽에 집을 나와 저녁이면 늦게까지 마을 아이들과 어울리다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아침에 빵과 염소 젖으로 식사를 하는 시간과 역시 빵과 염소 젖으로 대충 저녁을 때운 뒤 쪼그리고 누워 자는 시간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의 전부였다. 어렸을 때 염소치기를 했기 때문에 아들과 마찬가지로 염소치기라고 불렸던 페터의 아버지는 몇 해 전 넘어지는 나무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페터의 엄마 역시 브리기테라는 어엿한 이름이 있었지만 집안 내력 때문인지 사람들 사이에선 염소치기 엄마로 통했다. 눈먼 할머니는 그저 할머니로 통할 뿐 어린 아이 할 거 없이 그 이름을 아는 이가 없었다. 대태는 아이들이 염소를 몰고 어디쯤 왔는지 보려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약 10분쯤 기다렸다. 하지만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고원 전체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좀 더 높이 올라가 보았다. 대태는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조바심을 내며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아이들은 길을 멀리 돌아오고 있었다. 염소에게 좋은 풀과 덤불이 어디서 자라고 있는지 알고 있는 페터가 염소들을 몰고 여기저기 들렀기 때문이었다. 몇 겹씩 옷을 껴입은 아이는 더위에 숨을 헐떡거리며 있는 힘을 다해 페터를 쫓아갔다. 그러다가 아이는 페터와 염소들을 번갈아가며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페터는 맨발에 헐렁한 바지 차림이어서 조금도 힘들지 않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었고 염소들을 가는 다리로 덤불과 바위와 비탈진 절벽 사이를 가볍게 넘나들고 있었다. 아이는 갑자기 땅바닥에 주저앉더니 재빨리 신발과 양말을 벗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번엔 두꺼운 빨간 숄을 풀고 치마를 벗어버렸다. 그 아래 입고 있던 치마의 고리도 끌었다. 대퇴 이모가 짐을 들고 가지 않으려고 평상복 위에 일요일에 입어야 하는 치마를 껴입혔던 것이다. 순식간에 평상시에 입은 치마까지 벗어버린 아이는 이제 맨발을 시원하게 드러낸 채 가벼운 속치마 바람으로 벗은 옷가지들을 한자리에 쌓아놓고 페터와 나란히 염소들을 쫓기 시작했다. 마치 늘 그 무리 속에 속했던 아이처럼 사뿐사뿐 몸놀림이 가볍기 짝이 없었다. 아이가 뒤처져 따라올 때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던 페터가 속치마 바람으로 뛰어오는 아이를 보더니 빙그레 웃었다. 페터는 아이가 벗어놓은 옷더미를 보더니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활짝 웃었다. 하지만 페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몸과 마음이 가볍고 자유로워진 아이는 페터에게 말을 걸었다. 페터도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선은 아이가 쏟아내는 질문에 대답부터 해야 했다. 아이는 염소가 몇 마리나 되는지, 염소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지, 염소를 목적지까지 데리고 간 다음엔 무엇을 하는지 등등을 알고 싶어 했다. 그런 식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두 아이는 염소들을 몰고 오두막 근처, 대퇴의 눈에 띄는 곳까지 왔다. 대퇴는 산비탈을 올라오는 일행을 보자마자 고함을 질러댔다. 아니 하이디,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꼴이 그게 뭐야? 치마랑 그 안에 입었던 치마. 그리고 숄은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산에 올라온다고 양말도 새로 만들어주고 신발도 새로 사줬더니 죄다 벗어버렸구나. 죄다 벗어버렸어, 하이디. 대체 무슨 짓이니? 옷가지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거야? 아이는 태연하게 산 아래를 가리키며 대답했다. 저기 뒀어. 대퇴는 아이가 가리키는 곳을 내려다보았다.
과연 아래쪽에 무더기 하나가 눈에 띄었다. 맨 위에 보이는 빨간 점은 숄인 것 같았다. 대태가 화가 나서 아이를 꾸짖었다. 이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대체 무슨 생각으로 옷들을 다 벗어버린 거니? 뭘 어쩌자는 거야? 이제 저런 거 필요 없어. 아이는 조금도 후회하는 표정이 아니었다. 하지만 대태는 여전히 구시렁거리며 아이를 나무랐다. 하이디, 이 말썽꾸러기야. 넌 대체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누구더러 가져오라고 옷을 몽땅 저기다 벗어놓은 거야. 저기까지 내려갔다 오는데 적어도 30분은 걸리겠다. 예, 패터. 아무래도 네가 좀 수고해야겠다. 후딱 뛰어가서 저것 좀 가져다 줘. 아, 그렇게 서서 내 얼굴만 쳐다보지 말고 어서. 하지만 패터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대태의 고함 소리를 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패터가 느릿느릿 대꾸했다. 안 돼요. 저 많이 늦었단 말이에요. 대태가 패터를 구슬렀다. 그렇게 눈만 멀뚱멀뚱 뜨고 서 있어야 저 아래까지 뛰어갈 수가 없지. 그러지 말고 이리 좀 와봐라. 내가 너한테 좋은 걸 주마. 이거 보이니? 대태는 오라펜짜리 새 동전을 패터 앞으로 내밀었다. 패터의 눈앞에서 동전이 반짝거렸다. 패터는 갑자기 산길을 한 걸음에 달려 내려가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옷가지들을 모아 들고 돌아왔다. 어찌나 빠르던지 대태는 약속한 돈을 건네며 패터를 칭찬해주지 않을 수 없었다. 패터는 잽싸게 돈을 주머니에 찔러 넣으며 싱글벙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렇게 큰 돈은 아무 때나 생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패턴의 오두막에서부터 가팔라지기 시작하는 산비탈을 오를 채비를 하면서 대태가 입을 열었다. 패터, 나 대신 이것 좀 아제네 집에 가져다 줄래? 너도 어차피 가는 길이잖니. 패터는 대태의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었다. 왼팔에는 옷가지를 걸고 오른손으로는 염소들이 회초리를 휘휘 내저으며 앞서가는 대태의 뒤를 따랐다. 하이디와 염소들은 패터 옆에서 폴짝폴짝 뛰면서 즐겁게 산을 올랐다. 일행은 약 45분 뒤에 고원 방목지에 도착했다. 아재의 오두막은 산자락이 툭 튀어나온 곳에 있었기 때문에 바람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사방에서 해가 들고 계곡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장점이 있었다. 오두막 뒤에는 한 번도 잘려나간 적이 없는 빽빽한 가지들을 치렁치렁 늘어뜨린 전나무 세 그루가 서 있었다. 더 뒤쪽으로는 다시 산비탈이 나 있었는데 그 비탈은 태고 쪽부터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회색빛 바위산까지 쭉 이어졌다. 향기로운 풀들로 뒤덮인 아름다운 언덕과 덤불들이 자라고 있는 자갈 언덕을 차례로 지나야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가파른 바위산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오두막 앞,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쪽엔 아재가 고정시켜 놓은 긴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아재는 파이프 담배를 입에 문 채 두 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앉아서 아이들과 염소들과 대태가 올라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앞장서서 걷던 대태는 어느새 일행에 따라잡혀 이제는 무리의 맨 뒤에서 힘겹게 올라오고 있었다. 하이디가 가장 먼저 오두막에 도착했다. 하이디는 언덕을 올라오자마자 노인에게 달려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노인이 아이의 손을 잠깐 잡아주며 무뚝뚝하게 대꾸했다. 그래, 무슨 일이니? 노인은 텁수룩한 눈썹 밑으로 아이를 오랫동안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하이디도 눈 한 번 깜짝이지 않고 할아버지를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할아버지의 기다란 수염과 가운데가 붙어버릴 정도로 텁수룩하게 자란 잿빛 눈썹은 하도 이상해서 한참 동안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사이 대태가 페터와 함께 오두막에 도착했다. 페터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나 싶어 멀뚱거리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대태가 노인에게 다가서며 인사를 건넸다. 아재, 안녕하셨어요? 얘가 형부와 언니가 낳은 애예요. 1살 때 보고 못 보셨으니까 알아보기 힘드실 거예요. 노인이 짤막하게 물었다. 얘가 내 집에 무슨 볼일이 있는 거지? 그러고는 페터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거기 넌 이제 염소들을 데리고 그만 가봐라. 벌써 늦었잖니. 우리 염소들도 같이 데리고 가거라. 페터는 노인의 눈초리에 기겁을 해 명령대로 재빨리 사라져버렸다. 대태가 노인의 물음에 대답했다. 아재, 얘를 아재네 집에 좀 맡겨야겠어요. 전 제 도리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요. 지난 4년 동안 말이에요. 이제는 아재 차례예요. 아재도 한 번쯤은 아재의 도리를 하셔야죠. 노인이 대태를 날카롭게 노려보며 말했다. 그래, 이 아이가 다른 철부지들처럼 이모를 찾으며 칭얼대면 날더러 어쩌란 말이지. 그건 아재 문제예요. 제가 1살배기를 맡았을 때 전 제 한 몸과 엄마까지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갓나라기를 어떻게 키우라고 말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도 이제 제 밥벌이를 하러 가야겠어요. 아재가 이 애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 얘를 여기로 데리고 온 거예요. 아재가 못 데리고 있겠다면 아재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사고라도 생기면 그 책임은 아재한테 있어요. 양심에 부담이 가는 일을 또다시 저지르실 필요는 없겠죠. 대태도 사실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이 썩 내키진 않았다. 그래서 도둑이 제발저리다는 말처럼 더 열을 내고 마음에도 없는 말까지 불쑥 내뱉고 말았다. 대태의 마지막 말에 아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재의 눈초리가 어찌나 무섭던지 대태는 뒤로 몇 발자국 물러섰다. 아재가 팔을 뻗어 산 아래를 가리키며 명령했다. 네가 올라왔던 곳으로 당장 내려가. 그리고 내 눈앞에 다시는 얼쩡대지 마. 대태는 아재의 고함 소리를 2번씩이나 들을 생각은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서둘러 인사를 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하이디, 너도 잘 있어? 그러고는 되르플리까지 쟁걸음으로 산을 내려갔다. 강력한 증기기관처럼 가슴 속에서 요동치는 불안함이 대태의 발걸음을 아래로 내몰았다. 대태가 되르플리에 도착하자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대태의 이름을 불러댔다. 사람들은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했다. 모두들 대태를 잘 알고 그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아이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호기심을 갖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문이란 문, 창문이란 창문에서 똑같은 질문이 터져나왔다. 대태, 아이는 어디 있어? 아이를 대체 어디다 떼놓고 온 거야? 대태는 점점 더 싫은 소리로 대답했다. 저 위 고원 아재네 집에 맡겼다니까. 아, 다 들었잖아. 대태는 아주 언짢아졌다. 여자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이고, 가여운 것 같으니라고. 힘없는 어린애를 저 위에 두고 왔단 말이야? 하고 외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번 더 아이고, 가여운 것 같으니라고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대태는 최대한 빠른 발걸음으로 마을을 빠져나왔다.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그제야 마음이 좀 가라앉는 것 같았다. 아이를 아재네 집에 맡긴 것에 대해 대태 역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이를 자기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벌면 아이한테 이것저것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대태는 남의 일에 감놔라, 대추놔라 참견하는 시골 사람들의 곁을 떠나 이제 곧 멋진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거라는 생각에 기분이 썩 좋아졌다.
할아버지 집에서. 대퇴가 사라지자 할아버지는 다시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아 파이프 담배를 피웠다. 커다란 구름처럼 생긴 연기가 파이프에서 몽게몽게 피어올랐다. 할아버지는 땅바닥만 내려다볼 뿐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동안 하이드는 신기하고 재미있다는 듯이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오두막 옆에 지어놓은 염소 우리를 발견하고는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우리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하이드는 탐색을 계속했다. 이번엔 오두막 뒤 오래된 전나무들이 있었다. 하이드가 나무 쪽으로 다가가려는 순간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가지를 흔들자 나무 꼭대기에서 휘휘 바람 우는 소리가 들렸다. 하이드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바람 소리가 잦아들자 하이드는 오두막의 반대편 모퉁이를 돌아 다시 할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할아버지는 하이드가 오두막을 둘러보러 나섰을 때와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하이드는 뒷짐을 지고 서서 할아버지를 빤히 쳐다보았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쳐들었다. 하이드가 여전히 꼼짝 않고 앞에 서 있자 할아버지가 물었다. 뭘 하고 싶니? 하이드가 말했다. 오두막 안에 뭐가 있는지 보고 싶어요. 들어가 보자꾸나.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앞장서서 오두막 출입문 쪽으로 가며 하이드에게 말했다. 저기 네 옷가지들을 가지고 들어와라. 하이드가 대답했다. 이제 저것들은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는 몸을 돌려 아이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아이의 까만 눈동자는 집안에 뭐가 있나 싶어 반짝반짝 빛이 났다. 할아버지가 중얼거렸다. 생각이 없는 앤 아닌 것 같군. 그러고는 큰 소리로 이렇게 물었다. 왜 필요 없다는 게냐? 전 염소들처럼 뛰어다니고 싶어요. 염소들은 다리가 아주 가볍단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래, 그렇구나. 그래도 옷은 가지고 들어오너라. 벽장 안에 넣어두게. 하이드는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다.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오두막 안으로 먼저 들어섰고 하이드가 그 뒤를 따랐다. 오두막 전체의 크기만한 커다란 방이 하나 나왔다. 식탁과 의자가 각각 하나씩 있었고 한쪽 구석엔 할아버지의 침대가 또 다른 구석엔 화덕 위로 커다란 냄비가 걸려 있었다. 반대편 벽에는 큰 문이 하나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그 문을 열자 벽장이 나왔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의 옷가지가 걸려 있었고 선반 위에는 셔츠 몇 장과 양말 몇 켤레, 수건 몇 장이 놓여 있었다. 또 다른 선반 위에는 접시 몇 개와 컵, 유리컵 같은 살림 도구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맨 위 선반엔 둥근 빵 한 덩어리와 훈제한 고기, 치즈들이 놓여 있었다. 벽장 안에는 고원 아재가 가진 모든 것,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할아버지가 벽장문을 열자 하이드는 재빨리 다가와 다시는 찾아내고 싶지 않은 물건을 감추듯이 제 옷가지들을 할아버지의 옷 뒤쪽으로 깊숙이 쑤셔 넣었다. 그 일이 끝나자 하이드는 방 안을 찬찬히 둘러본 뒤 이렇게 말했다. 할아버지, 난 어디서 자요? 네가 자고 싶은 데서 자려무나. 하이드는 할아버지의 대답이 마음에 들었다. 하이드는 오두막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어디서 자는 것이 가장 좋을지 마땅한 잠자리를 찾아보았다. 할아버지의 침대 옆 구석에 작은 사다리 하나가 눈에 띄었다. 하이드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자 마른 풀을 쌓아두는 다락이 나왔다. 그곳에는 향긋한 냄새가 나는 갓 벤 마른 풀이 깔려 있었고 뻥 뚫린 둥근 창으로는 골짜기 아래가 내려다 보였다.
하이디가 다락에서 소리를 질렀다. 저 여기서 잘래요. 여긴 정말 멋져요. 할아버지도 한번 올라와 보세요. 얼마나 멋진지 보시라고요. 아래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도 안다. 다락에서 분주하게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리면서 다시 하이디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금 침대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침대뽀는 할아버지가 가져다 주세요. 침대엔 침대뽀를 깔아야 해요. 그 위에 누워야 하거든요. 그래, 그렇단 말이지. 할아버지는 잠시 후 벽장으로 가더니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셔츠 밑에서 두툼하고 길이가 긴 천을 끄집어냈다. 그 정도면 침대뽀로 쓰는데 손색이 없을 듯 싶었다. 할아버지는 천을 가지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다락에는 어느새 썩 잘 만든 작은 침대 하나가 놓여 있었다. 머리를 두는 쪽은 마른 풀을 높이 쌓아 뻥 뚫린 둥근 창으로 밖을 내다볼 수 있게 했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잘 만들었구나. 이제 이 볼을 깔자. 아, 잠깐. 할아버지는 마른 풀더미에서 풀을 하나 좀 가져다 딱딱한 바닥이 등에 베기지 않도록 하이디의 잠자리를 2배는 더 푹신하게 만들어 주었다. 자, 이제 침대뿔을 가져오너라. 하이디는 얼른 천을 집어들었지만 너무 무거워서 할아버지한테 가져다 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천이 두꺼운 덕에 풀이 천을 뚫고 하이디를 따끔따끔 찌르는 일이 없을 테니 오히려 아주 잘된 일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 도와가며 마른 풀 위에 볼을 깔았다. 천이 너무 길고 넓어 많이 남아돌자 하이디가 재빨리 침대 밑으로 천을 쑤셔 넣었다. 침대는 아주 말끔하고 그럴듯해 보였다. 물끄러미 침대를 바라보던 하이디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빠진 게 있어요. 할아버지가 물었다. 뭐 말이냐? 이불이요. 침대에 누울 때 늘 침대뽀와 이불 사이에 들어가 눕잖아요.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런데 나한테 이불이 없으니 이를 어쩐다. 하이디가 할아버지를 안심시켰다. 상관없어요, 할아버지. 그럼 이불 대신 마른 풀을 덮으면 돼요. 그러고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마른 풀 더미 쪽으로 가려고 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아이를 붙잡았다. 잠깐만 기다려라. 할아버지는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더니 자기 침대 쪽으로 갔다. 그리고 잠시 후 돌아와 마로 된 큼직하고 무거운 포대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물었다. 어떠냐? 이게 마른 풀보다 낫지 않겠니? 하이디는 포대를 편편하게 펴려고 있는 힘껏 이리저리 당겨보았다. 하지만 그 시커먼 포대는 고사리같이 작은 하이디의 손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거들자 어느새 포대는 침대 위에 쫙 펼쳐져 있었다. 침대며 이불이며 나무랄 데 없이 훌륭했고 아주 튼튼해 보였다. 하이디는 새 침대 옆에 서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좋아서 어쩔 줄 몰랐다. 멋진 이불이에요. 침대가 정말 멋져요. 얼른 들어가서 누울 수 있게 지금이 벌써 밤이었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가 말했다. 우선 뭘 좀 먹자꾸나. 네 생각은 어떠냐? 하이디는 침대 때문에 흥분한 나머지 다른 일들은 모두 잊고 있었다. 하지만 먹는 이야기가 나오자 갑자기 배가 몹시 고팠다. 아침 일찍 빵 한 조각과 묽게 탄 커피 몇 모금을 마신 뒤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니 당연했다. 게다가 하루 종일 멀고 먼 여행까지 한 터였다. 하이디는 좋아서 맞장구를 쳤다. 좋아요. 제 생각도 그래요. 그래, 우린 생각이 같구나. 너부터 그만 내려가거라.
할아버지는 하이디의 뒤를 따라 아래로 내려왔다. 그러고는 소 쪽으로 다가가 큰 냄비를 옆으로 밀어놓고 쇠사슬에 매달린 작은 냄비를 끌어당긴 뒤 나무로 안장을 동그랗게 깎아 만든 다리 3개짜리 의자에 앉아 후후 입으로 바람을 불어넣으며 화덕에 불길을 일으켰다. 작은 냄비에서는 얼마안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쇠로 된 기다란 포크에 큼직한 치즈 한 덩이를 꽂아 불 위에서 이리저리 돌려가며 겉이 골고루 노르스름해질 때까지 구웠다. 하이디는 그 모습을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벽장 쪽으로 갔다. 그러고는 벽장과 식탁 사이를 몇 번씩이나 왔다 갔다 했다. 할아버지가 냄비와 구운 치즈가 꽂힌 포크를 들고 식탁으로 왔다. 식탁 위에는 어느새 둥그런 빵과 접시 2개, 나이프 2개가 가지런히 차려져 있었다. 하이디는 벽장 안을 눈여겨 봐두었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식사 때 곧 사용되리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할아버지가 구운 치즈를 빵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그래, 혼자서 뭘 생각할 줄 아는 것은 좋은 일이지. 하지만 빠진 게 있구나. 하이디는 어서 먹어달라는 듯이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벽장으로 얼른 다시 뛰어갔다. 하지만 벽장에는 사발이 하나밖에 없었다. 하이디는 그리 오래 망설이지 않았다. 뒤쪽에 유리잔 2개가 있었던 것이다. 하이디는 눈 깜짝할 사이에 식탁으로 돌아와 사발과 잔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잘했다. 넌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해결할 줄 아는 아이로구나. 그런데 어디에 앉고 싶냐? 집안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의자는 할아버지의 자리였다. 하이디는 쏜살같이 화덕 쪽으로 달려가더니 다리 3개짜리 작은 의자를 가져와 그 위에 앉았다. 그래, 적어도 앉을 자리는 마련이 됐구나. 하지만 너무 낮은 걸. 하긴 내 의자에 앉아도 식탁이 높기는 마찬가지겠지만 말이야. 뭘 좀 먹긴 먹어야 할 텐데 이리 오너라.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사발의 염소젖을 따라 자신의 의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하이디가 식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의자를 다리 3개짜리 의자 앞으로 바짝 밀어주었다. 할아버지는 큼지막한 빵 한 조각을 하이디의 식탁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노릇노릇 구워진 치즈 한 조각을 얹어둔 뒤 하이디에게 말했다. 이제 먹어라. 할아버지는 식탁 모서리에 걸터앉아 점심을 먹었다. 하이디는 사발을 감싸준 채 한 번도 쉬지 않고 꿀꺽꿀꺽 염소젖을 마셨다. 긴 여행을 한 뒤라 목이 몹시 말랐기 때문이다. 하이디는 깊은 숨을 토해내며 빈 사발을 의자 위에 내려놓았다. 염소젖을 단숨에 들이키느라 한참 동안 숨을 쉬지 못했던 것이다. 할아버지가 물었다. 맛있냐?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이에요. 그럼 좀 더 마시려무나. 할아버지는 염소젖을 다시 사발 한가득 따라 하이디 앞에 내려놓았다. 하이디는 불에 구워 버터처럼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치즈를 빵에 발라 한 입 베어 먹었다. 그렇게 먹으니 맛이 기가 막혔다. 하이디는 이따금씩 염소젖을 마셔가며 빵을 먹었는데 아주 만족스러워 보였다. 식사를 마치자 할아버지는 밖으로 나가 여러 가지 자잘한 일들을 처리해야 했다. 하이디는 할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할아버지는 먼저 염소 우리로 가서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염소들이 잘 수 있도록 새 짚을 깔아주었다. 그러고 나서 옆에 붙어있는 헛간으로 갔다. 할아버지는 둥근 나무 막대들을 적당한 길이로 자르고 널빤지 모서리를 이리저리 쪼아내 둥글게 만든 다음 구멍을 뚫고 잘라놓은 나무 막대들을 끼워 바닥에 세웠다.
어느새 의자 하나가 완성된 것이다. 이 의자는 할아버지의 의자와 모양은 같았지만 높이가 훨씬 더 높았다. 하이디는 할아버지가 만든 작품을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아버지가 물었다. 이게 뭐 같으냐, 하이디? 하이디는 여전히 감탄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의자요. 이렇게 높은 걸 보니까 제 건가 봐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의자가 뚝딱 만들어졌어요. 자기가 본 게 뭔지 아는군. 눈이 제대로 달려있다는 증거지. 할아버지는 이렇게 중얼거리곤 오두막을 빙 둘러보며 문을 비롯해 여기저기에 못을 박아 단단히 고정시켰다. 할아버지는 망치와 못, 널빤지들을 가지고 다니며 필요에 따라 뭔가를 고치기도 하고 아예 떼어내버리기도 했다. 하이디는 한 발짝 한 발짝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할아버지가 하는 일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하이디는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뭐든지 다 신기하기 짝이 없었다. 서서히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다. 바람이 새어지면서 늙은 전나무 꼭대기를 뒤흔드는 바람소리도 강해졌다. 귓속으로 파고드는 바람소리가 어찌나 멋있는지 하이디의 가슴에까지 전해졌다. 하이디는 기쁜 마음에 폴짝폴짝 뛰면서 전나무 둘레를 빙빙 돌았다. 굉장한 즐거움이라도 맛보고 있는 아이 같았다. 할아버지는 헛간 앞에 서서 아이의 그런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들렸다. 하이디는 뜀뛰기를 멈추었고 할아버지는 앞으로 걸어 나왔다. 산 위에서 염소들이 한 마리 한 마리 차례로 내려오고 있었다. 중간쯤에는 패터가 있었다. 하이디는 반가워하며 염소들을 향해 달려가 아침에 만난 친구들에게 일일이 다정한 인사를 건넸다. 오두막에 도착한 염소떼들은 모두 조용해졌다. 날씬하고 예쁘게 생긴 하얀 염소와 갈색 염소가 무리에서 빠져나와 할아버지 쪽으로 가더니 할아버지의 손을 핥았다. 저녁에 염소들을 맞을 때면 늘 그랬듯이 할아버지가 오늘도 손에 소금을 조금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패터는 나머지 염소떼를 몰고 사라졌다. 하이디는 염소 2마리를 차례로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다가 다른 쪽에서도 쓰다듬어 주려고 염소 주위를 빙글빙글 뛰어다녔다. 하이디는 염소들이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랐다. 할아버지, 이 염소들 우리 거예요? 2마리 다 우리 거예요? 이제 염소들을 염소 우리에 넣으실 거예요? 우리 집에서 늘 함께 사는 거죠? 하이디가 좋아서 질문을 퍼부는 통에 할아버지는 질문과 질문 사이에 미처 그래 그래 하고 대답할 겨를도 없었다. 염소들이 소금을 다 핥아먹자 할아버지가 그제야 입을 열었다. 가서 네 사발이랑 빵을 좀 가지고 오너라. 하이디는 얼른 가서 할아버지가 말한 것들을 가지고 나왔다. 할아버지가 하얀 염소의 젖을 한 사발 가득 짜더니 빵 덩어리를 큼직하게 잘라내며 말했다. 자, 이거 먹고 너는 그만 자거라. 네 이모가 작은 보따리 하나를 두고 갔더라. 네 속옷이랑 뭐 그런 게 들어있는 것 같더구나. 벽장 아래 넣어뒀으니 필요하면 꺼내보고. 난 염소들을 우리에 넣어야 한단다. 잘 자라. 안녕히 주무세요, 할아버지. 잘 자. 하이디가 인사를 하다 말고 벌써 사라져버린 할아버지와 염소들을 따라가며 물었다. 그런데 할아버지, 염소들 이름이 뭐예요? 하얀 녀석은 백조고 갈색 녀석은 곰돌이란다. 하이디가 막 우리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염소들을 향해 있는 힘껏 소리쳤다. 잘자 백조야. 잘자 곰돌아. 그러고 나서 하이디는 의자에 앉아 빵을 먹고 염소 젖을 마셨다. 하지만 바람이 어찌나 세던지
곧 의자에서 떨어져 나뒹굴 것만 같았다. 하이디는 얼른 식사를 마치고 오두막으로 들어가 제 침대에 누웠다. 그러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멋진 왕의 침대에서 자는 사람처럼 바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잠시 후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에 할아버지도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다. 할아버지는 늘 해가 뜰 때 일어났는데 여름엔 해가 아주 일찍 뜨기 때문이다. 밤에는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들보가 삐걱거리고 오두막이 흔들렸다. 굴뚝에서는 바람이 울부짖었다. 바깥에 서 있는 전나무들이 성난 바람에 세차게 흔들려 여기저기 가지들이 부러져 나갔다. 할아버지는 한밤중에 침대에서 일어나더니 혼잣말을 했다. 애가 무서워하겠군. 할아버지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하이디의 침대 곁으로 갔다. 달이 밝은가 싶더니 곧 구름이 몰려와서 세상을 어둡게 만들었다. 하지만 얼마 안가 달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자 다락의 둥근 창을 통해 하이디의 침대를 비추었다. 아이는 발그레한 뺨을 한 채 동그란 팔베개를 베고 엎드려 무거운 이불 밑에서 세상 모르고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무슨 즐거운 꿈이라도 꾸고 있는지 아이의 자그만 얼굴이 아주 행복해 보였다. 할아버지는 평화롭게 자고 있는 아이를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달이 다시 구름 속으로 숨어버리자 할아버지는 그제야 자기 침대로 내려왔다. 풀밭에서 하이디는 아침 일찍 요란한 휘파람 소리에 잠이 깼다. 눈을 뜨자 금빛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와 침대와 그 옆 마른 풀더미를 비추었다. 주위가 온통 황금빛이었다. 하이디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때 바깥에서 할아버지의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제야 하이디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자기가 살던 곳,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우르젤 할머니네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고원 방목지 할아버지네 집에서 산다는 것을. 귀가 거의 안 들리는 우르젤 할머니는 늘 춥다며 볕이 잘 드는 부엌 창문 앞이나 난로가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하이디는 귀먹은 할머니가 적어도 눈으로는 자기를 감시할 수 있도록 늘 그 근처에 있어야 했다. 어린 하이디로서는 갑갑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하이디는 바깥에서 뛰어놀고 싶었다. 새 집에서 눈을 뜬 하이디는 어제 하루 동안 신기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그것들을 또다시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다. 무엇보다도 백조와 곰돌이를 다시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았다. 하이디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눈 깜짝할 사이에 어제 입었던 옷들을 다시 입었다. 옷가지가 몇 개 안 됐기 때문에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하이디는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오두막 밖으로 뛰어나갔다. 염소치기 페터가 벌써 염소떼를 몰고 올라와 있었다. 할아버지가 백조와 곰돌이를 막 우리에서 데리고 나와 넘겨주려던 참이었다. 하이디는 할아버지와 염소들에게 아침 인사를 하려고 할아버지 쪽으로 달려갔다. 할아버지가 물었다. 너도 풀밭에 올라갈래? 다른 어떤 말도 하이디를 더 기쁘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이디는 너무 좋아 껑충껑충 뛰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오두막 맞은편에 세워둔 물이 가득 담긴 함지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우선 깨끗이 씻어야 한다. 안 그럼 햇님이 나는 이 위에서 이렇게 반짝이는데 쟤는 시커멓잖아 하고 놀린단 말이다. 봐라, 저기 다 준비해놨다. 하이디는 함지 쪽으로 달려가더니 물을 사방에 튀겨가며 반짝반짝 윤이 날 만큼 얼굴을 문질러 닦았다. 그 사이 오두막 안으로 들어간 할아버지가 페터를 불렀다. 염소대장, 네 점심 자루를 가지고 이리 좀 들어오너라.
패턴은 할아버지가 부르자 놀라서 보잘것없는 점심이 든 자루를 집어들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자루를 열어봐라. 할아버지는 자루 속에 커다란 빵 한 덩이와 큼직한 치즈 덩어리를 집어넣었다. 패턴은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할아버지가 넣어준 빵과 치즈가 제 점심보다 2배는 더 컸기 때문이다.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자, 여기 사발도 넣어줄게. 저 앤 너처럼 염소젖에 입을 대고 빨아먹지 못해. 아직 그걸 할 줄 모른단 말이다. 그러니까 점심때 네가 사발 가득 젖을 짜주도록 해라. 2 사발을 말이다. 저 애는 너랑 같이 산에 올라갔다가 네가 다시 내려올 때까지 너랑 같이 있을 거다. 바위에 굴러떨어지지 않나 잘 살펴라. 알았냐? 그때 하이디가 오두막 안으로 뛰어들어오며 조마조마한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 어때요? 이 정도면 햇님이 안 놀리겠죠? 할아버지가 함지 옆에 걸어둔 까칠까칠한 수건으로 얼굴과 목과 팔을 어찌나 문질러댔는지 살갗이 온통 삶은 개처럼 빨갰다. 햇님이 놀랄까봐 겁이 났던 것이다. 할아버지가 조금 웃으면서 아이를 안심시켰다. 그래, 안 놀릴 것 같구나. 하지만 저녁 때 집에 돌아오면 물고기처럼 함지 속에 풍덩 들어가야 한다. 염소들처럼 뛰어다니면 발이 시커매지거든. 자, 그럼 어서들 올라가 봐라. 하이디는 알프스 고원을 즐겁게 올라갔다. 밤새 바람이 마지막 남은 구름 조각까지 말끔히 몰고 가버린 덕에 하늘은 온통 새파랬고 그 한가운데는 눈부신 해가 알프스의 초록 풀밭을 비추고 있었다. 풀밭 사이로 듬성듬성 피어있는 파랗고 노란 갖가지 작은 꽃들은 꽃받침을 활짝 벌리고 태양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이디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붉은 빛이 도는 앙증맞은 앵초가 저쪽에 한 무더기 피어있는가 하면 그 뒤에는 예쁜 용담들이 쪽빛으로 빛나고 꽃잎이 하늘하늘한 금빛 시스투스가 햇빛 속에서 고개를 까딱이며 웃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방에서 반짝이며 손짓을 하는 작은 꽃들이 너무 예뻐 하이디는 염소들과 패터를 잠시 잊은 채 한참을 앞으로 옆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노랗고 빨간 꽃들이 사방에서 하이디를 유혹했다. 하이디는 가는 곳마다 한 무더기씩 꽃을 꺾어 앞치마에 담았다. 그것을 모두 자기 방에 가지고 가 마른 풀 사이에 꽂아 방을 들판처럼 꾸미고 싶었다. 하이디가 어찌나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는지 패턴은 바쁘게 눈을 굴려 대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염소들까지 덩달아 이리저리 뛰어다녔기 때문에 패턴은 굼뜬 눈으로 여기저기 둘러보며 자기가 다 감당해내지 못할 만큼의 일을 해야 했다. 패턴은 달아나는 염소들을 다시 불러 모으기 위해 휘파람을 불고 소리를 지르고 회초리를 휘둘러댔다. 패터가 화난 목소리로 물었다. 하이디, 너 또 어디 있어? 어디선가 하이디의 대답 소리가 들렸다. 여기! 하지만 하이디는 향긋한 앵초가 가득 피어있는 언덕 뒤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목소리만 들릴 뿐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주위가 온통 꽃향기로 가득했다. 하이디는 그토록 좋은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꽃 속에 앉아 꽃향기를 한껏 들이마시고 있었다. 페터가 다시 소리를 질렀다. 빨리빨리 따라와. 아재가 너 바위에서 굴러떨어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그랬단 말이야. 하이디가 되물었다. 바위가 어딨는데? 하지만 하이디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달콤한 향기가 기분 좋게 코끝을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저 위에, 한참 더 위에 있어. 하지만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빨리 따라오란 말이야. 맨 꼭대기에서 늙은 독수리가 앉아서 운다고.
그 말이 효과가 있었다. 하이디는 벌떡 일어서더니 꽃이 가득 든 앞치마를 들고 페터가 있는 쪽으로 달려왔다. 하이디와 함께 산을 오르며 페터가 말했다. 이제 꽃은 그만 꺾어. 안 그러면 넌 하루 종일 여기 남게 될걸? 게다가 오늘 꽃을 다 꺾어버리면 내일은 한 송이도 안 남을 거 아니야. 페터가 한 마지막 말엔 하이디도 고개를 끄덕였다. 더군다나 앞치마가 꽉 차서 더 이상 꽃을 담을 수도 없었다. 그리고 페터 말대로 내일을 생각하더라도 꽃들을 좀 남겨두어야 했다. 하이디는 페터와 함께 산을 올라갔다. 염소들도 한결 얌전해졌다. 저 위쪽 더 높은 곳에서 풍겨오는 향기로운 풀냄새를 맡고 부지런히 올라갔기 때문이다. 페터가 만날 진을 치고 염소들을 풀어놓은 곳은 바위산 아래. 아직은 덤불과 전나무들이 자라는 곳이었다. 맨 꼭대기엔 풀 한 폭이 없고 깎아지른 듯한 암벽만이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있었다. 산 한쪽은 깊은 낭떠러지였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조심하라고 주의를 준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목적지에 닿자 페터는 땅이 움푹 파인 곳에 조심스레 자루를 내려놓았다. 가끔씩 세찬 바람이 불어와 자루를 날려버렸기 때문이다. 페터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소중한 점심이 산 밑으로 굴러 내려가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페터는 햇빛이 내리쬐는 풀밭에 큰 대자로 편안하게 들어누웠다. 산을 오르느라 힘들었기 때문에 우선 좀 쉬어야 했던 것이다. 하이디는 그동안 앞치마를 벗어 꽃이 든 채로 돌돌 마른 다음 점심이 든 자루 옆에 잘 두었다. 그러곤 편안하게 누워있는 페터 옆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래쪽으로는 골짜기가 아침 햇살을 받아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눈앞에는 하얗게 눈 덮인 드넓은 눈밭이 쪽빛 하늘을 향하고 있었고 그 왼쪽으로는 무시무시해 보이는 바위들이 벼랑을 이루고 있었다. 어디를 보나 뾰족뾰족한 바위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 무서운 표정으로 하이디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이디는 입을 꼭 다물고 앉아서 주변을 살펴보았다. 사방은 고요하기 짝이 없었다. 조용하게 불어오는 산들바람만이 하늘대는 푸른색 초롱꽃과 가는 줄기에 매달린 채 말없이 웃으며 사방에서 고개를 까딱거리고 있는 황금빛 시스투스를 스치고 지나갔다. 페터는 산을 오르는 것이 힘들었는지 어느새 잠이 들어 있었고 염소들은 위쪽 덤불 주변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하이디는 지금껏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다. 하이디는 찬란한 햇볕을 마음껏 즐기고 신선하고 향긋한 공기를 한껏 들이마셨다. 그곳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앉아있는 것 말고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다. 시간이 꽤 흘렀다. 하이디는 높은 산봉우리들을 보고 또 보았다. 어찌나 자주 올려다보았는지 봉우리 하나하나가 저마다 다른 얼굴을 하고 아주 오랜 친구처럼 자기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머리 위에서 크고 날카로운 새 울음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쳐들자 하이디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큰 새 한 마리가 날개를 쫙 펴고 빙빙 원을 그리며 날고 있었다. 새는 한 바퀴를 빙 돌고 돌아와선 꼭 하이디의 머리 위에서 시끄럽게 울어댔다. 하이디가 소리쳤다. 페터, 페터, 일어나. 독수리야, 독수리. 저기 봐. 저 위를 좀 보라고. 페터는 하이디가 깨우는 소리에 몸을 일으켜 하이디와 함께 새를 쳐다보았다. 새는 파란 하늘 위로 점점 더 높이 날아 올라가더니 회색빛 바위산 너머로 사라졌다. 하이디는 잔뜩 흥분해서 눈으로 새를 쫓다가 물었다. 어디로 가버린 거지? 페터가 대답했다. 자기 둥지로 간 거야. 저 위에 집이 있어? 와, 저렇게 높은 곳에 집이 있다니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왜 저렇게 큰 소리로 우는 거지? 그래야 하니까. 하이디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우리 저 위에 올라가서 새 집이 어디 있나 구경하자. 뭐라고? 너 지금 대체 뭐라고 했니? 페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점점 더 강한 어조를 띄었다. 반대하는 게 분명했다. 페터가 말을 이었다. 저기는 염소도 못 올라가. 게다가 네가 바위에서 굴러 떨어지면 안 된다고 아재가 그랬단 말이야. 그러더니 갑자기 휘파람을 불고 큰 소리를 질러댔다. 하이디는 페터가 왜 그러는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하지만 염소들은 그 소리를 알아들은 모양이었다. 사방에 흩어져 있던 염소들이 하나둘씩 아래로 내려오더니 얼마 안가 한 마리도 빠짐없이 풀밭으로 모여들었다. 여전히 향긋한 풀떼를 씹고 있는 염소들도 있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염소들, 심심풀이로 서로 뿔을 맞부딪히는 염소들도 있었다. 하이디는 벌떡 일어나서 염소들 사이를 뛰어다녔다. 염소들이 한데 모여 이리저리 뛰어노는 광경은 하이디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하이디는 염소 한 마리 한 마리에게 다가가 일일이 인사를 나누었다. 염소들은 저마다 생김새도 다르고 하는 짓도 달랐다. 그 사이 페터는 자루를 가져와 그 안에 든 빵 2덩이와 치즈 2덩이를 꺼내 바닥에 네모 모양으로 놓았다. 하이디 쪽에는 커다란 빵과 치즈를, 자기 쪽엔 작은 덩어리를 놓았는데 어떤 것이 누구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페터는 사발을 들고 백주한테 가서 신선한 염소젖을 짠 다음 빵과 치즈 덩어리의 한가운데에 놓았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이디를 불렀다. 하이디를 부르는 것은 염소들을 부르는 일보다 시간이 더 걸렸다. 새로 사귄 친구들이 선보이는 여러 가지 뜀뛰기와 놀이에 정신이 팔려서 아이가 다른 것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페터는 어떻게 해야 하이디가 저를 돌아볼지 알고 있었다. 페터는 바위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드디어 하이디가 나타났다. 페터가 차려놓은 점심이 어찌나 먹음직스러워 보이던지 하이디는 기뻐서 그 주위를 팔짝팔짝 뛰어다녔다. 페터가 말했다. 이제 그만 좀 뛰어. 점심 먹을 시간이란 말이야. 어서 앉아서 먹기나 하자. 하이디가 자리에 앉아 염소젖 사발이 가운데 놓인 네모 모양의 근사한 점심 식탁을 바라보며 물었다. 이거 내가 마셔? 응, 그리고 그 큰 빵이랑 치즈도 다 네 거야. 이거 다 마시면 백주한테 가서 또 한 사발 짜줄게. 그러고 나서 나도 마실 거야. 하이디가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다. 넌 누구 젖을 마시니? 우리 집 염소, 달팽이 거. 자, 어서 먹기나 해. 하이디가 염소 젖을 마시기 시작했다. 잠시 후 하이디가 빈 사발을 내려놓자 페터가 일어나 다시 염소 젖을 한 사발 짜왔다. 하이디는 빵을 조금 뜯어내더니 그 나머지와 치즈 덩어리를 자기 몫을 거의 다 먹어가고 있는 페터에게 내밀었다. 하이디가 내민 빵 덩어리는 페터가 준비해온 빵보다 오히려 더 컸다. 하이디가 말했다. 너 먹어. 난 이거면 충분해. 페터는 멍한 얼굴로 하이디를 쳐다보았다. 그도 그럴 것이 페터는 지금껏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하며 무언가를 남에게 줄 수 있는 형편이 되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페터는 여전히 머뭇거렸다. 하이디가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으리라고 믿어지지 않았다. 페터가 빵과 치즈를 받지 않자 하이디는 그것들을 페터의 무릎 앞에 내려놓았다. 그제야 페터는 고개를 끄덕여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염소치기로 살면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즐겨본 적이 없는 푸짐한 점심 식사를 했다. 페터가 빵을 먹는 동안 염소들을 바라보던 하이디가 물었다. 페터, 쟤네들은 이름이 뭐야?
패터는 특별히 더 외우고 있어야 할 것이 없었으므로 염소들 이름만큼은 죄다 정확히 알고 있었다. 패터는 손가락으로 염소들을 한 마리씩 가리키며 이름을 줄줄이 읊었다. 하이디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패터의 말을 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염소들을 구별하고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염소들은 저마다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보기만 하면 이름을 쉽게 떠올릴 수 있었다. 하이디도 그랬다. 뿔이 크고 튼튼해서 늘 다른 염소들과 뿔을 맞부딪히고 싶어하는 녀석은 불안당이었다. 다른 염소들은 불안당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 슬슬 피하면서 상대해주지 않았다. 불안당이 다가와도 피하지 않는 것은 용감한 방울새뿐이었다. 방울새는 날씬하고 행동이 잽싼 작은 염소로 불안당을 피하기는커녕 때로는 일부러 달려가서 서너 번씩 연달아 불안당의 뿔을 들이받았다. 방울새의 공격이 어찌나 날렵하고 강한지 덩치 큰 불안당도 번번이 깜짝 놀라며 그 자리에 서 있을 뿐 아예 공격을 하려 들지 않았다. 방울새는 싸우기를 좋아하는 데다 뿔이 아주 뾰족했기 때문이다. 눈송이는 애처롭게 울어대는 작고 하얀 염소였다. 어찌나 슬프게 울어대는지 하이디가 벌써 몇 번씩이나 달려가 머리를 끌어안고 달래주어야 했다. 방금도 눈송이가 새끼 특유의 투정하는 듯한 목소리로 하이디를 애달프게 불렀기 때문에 하이디는 잽싸게 눈송이에게 달려가지 않을 수 없었다. 하이디는 눈송이의 목에 팔을 두르고 안쓰러워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그러니 눈송아? 뭘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는 거야? 새끼 염소는 아무런 경계심도 없이 하이디한테 바짝 기대 몸을 비비며 그제야 울음을 멈추었다. 패터가 소리쳤다. 패터는 아직 점심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삼키느라 가끔씩 말을 멈추어야 했다. 내버려둬. 늙은 염소가 없어서 그러는 거야. 늙은 염소는 그저께 마이앤펠트로 팔려갔거든. 이제 풀 뜯으러 같이 올라오지 않을 거야. 하이디가 되물었다. 늙은 염소는 누군데? 눈송이 엄마. 그러자 하이디가 다시 물었다. 그럼 눈송이 할머니는 어디 있어? 할머니는 없어.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도 없어. 하이디가 눈송이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다. 가엾은 눈송이. 하지만 이제 울지 마. 내가 날마다 와서 네 곁에 있어줄게. 그러면 외롭지 않을 거야.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와. 눈송이는 기분이 좋은 듯 하이디의 어깨에 머리를 비비며 더 이상 울지 않았다. 패터가 점심 식사를 끝내고 염소들과 하이디가 서 있는 쪽으로 다가왔다. 그 사이 하이디는 염소들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알아냈다. 염소들 중에서 가장 예쁘고 깨끗한 염소는 백조와 곰돌이였다. 그 둘은 기품이 넘쳤고 대개의 경우 무리와 떨어져 제기를 갔다. 특히 귀찮게 구는 불안당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염소들은 또다시 덤불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산 위로 올라가는 염소들의 모양도 생김새만큼이나 제각각이었다. 장애물들을 가볍게 뛰어넘는 녀석들이 있는가 하면 길목에 맛있는 풀이 있을까 싶어 신중하게 먹을 것을 찾으며 올라가는 녀석들도 있었다. 불안당은 이 염소 저 염소한테 싸움을 걸면서 올라갔고 백조와 곰돌이는 가볍고 우아하게 뛰어 올라갔다. 백조와 곰돌이는 가장 좋은 덤불을 발견하고는 능숙하게 다가가 야금야금 덤불을 뜯어 먹었다. 하이디는 뒷짐을 지고 서서 그 모습을 잘 관찰했다. 잠시 후 하이디가 또다시 풀밭에 드러누워 있는 패터에게 말을 걸었다. 패터, 백조랑 곰돌이가 염소 중에서 제일 예뻐. 나도 알아. 아재가 날마다 닦아주고 씻겨주니까 그렇지. 어디 그뿐이야? 소금도 먹이고 염소 우리도 제일 좋다고. 그 순간 패터가 벌떡 일어나더니 염소들이 있는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하이디가 그 뒤를 쫓았다.
뭔가 일이 벌어진 게 틀림없었는데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을 순 없었다. 패터는 염소들 사이를 뚫고 풀밭 끄트머리, 깎아지른 듯한 바위들이 까마득한 절벽을 이루고 있는 쪽으로 뛰어갔다. 조심성 없는 새끼 염소가 다가갔다간 바로 굴러떨어져 다리가 죄다 부러질 만큼 가파른 곳이었다. 패터는 호기심 많은 방울새가 벼랑 쪽으로 펄짝펄짝 뛰어가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방울새가 막 벼랑 끝으로 발을 내디디는 순간 패터가 그곳에 아슬아슬하게 도착했다. 패터는 몸을 날려 가까스로 방울새의 다리 하나를 낚아챌 수 있었다. 신나게 걸어가던 방울새는 다리를 붙잡히는 바람에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게 된 것에 놀라고 화가 나서 매매 하고 시끄럽게 울어댔다. 패터는 하이드를 부르며 도움을 청했다. 일어설 수도 없는 데다가 방울새의 다리를 놓쳐버릴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벌써 근처에 와 있던 하이드는 패터와 방울새가 둘 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다. 하이드는 얼른 향기 나는 풀들을 뽑아서 방울새의 코끝에 갖다 대며 새끼 염소를 살살 구슬렀다. 자, 이리 와, 방울새야. 착하게 굴어야지. 저기 좀 봐. 저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간 다리가 부러지고 말 거야. 그러면 얼마나 아픈지 알아? 방울새는 얼른 돌아서더니 하이드가 손에 든 풀을 맛있게 받아 먹었다. 그제야 패터가 일어나서 방울새의 목에 걸어놓은 종 목걸이를 붙잡았다. 하이드도 다른 쪽에서 목걸이를 쥐었다. 그리고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다른 염소들 쪽으로 방울새를 데리고 내려왔다. 하지만 안전한 곳으로 오자마자 패터는 방울새에게 벌을 주기 위해 회초리를 번쩍 들어올렸다. 방울새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눈치채곤 겁에 질려 주춤주춤 뒤로 물러섰다. 그때 하이드가 소리를 질렀다. 안 돼, 패터. 그러지 마. 때리지 말라고. 잔뜩 겁먹고 있잖아. 맞을 짓을 했어. 패터가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며 방울새를 때리려고 했다. 그러자 하이드가 패터의 팔을 붙잡으며 버럭 화를 냈다. 방울새를 때리지 마. 때리면 아프잖아. 어서 놓아줘. 패터가 놀란 눈으로 자기한테 명령을 내리는 하이드를 바라보았다. 하이드가 새까만 눈으로 어찌나 무섭게 노려보던지 패터는 자기도 모르게 회초리를 내려놓고 말았다. 내일도 네 치즈를 나한테 준다고 약속하면 방울새를 놔줄게. 패터는 하이드의 말을 들어주긴 했지만 자기도 최소한 놀란 대가는 받고 싶었던 것이다. 너한테 다 줄게. 통째로 말이야.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줄게. 난 안 먹어도 돼. 그리고 빵도 줄게. 아주 많이. 오늘처럼 말이야. 그 대신 너도 다시는 방울새를 때리면 안 돼. 눈송이랑 다른 염소들도 다. 패터가 대답했다. 난 괜찮아. 그 말은 곧 협상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었다. 패터는 그제야 잘못을 저지른 염소를 도와주었다. 방울새는 좋아서 펄쩍펄쩍 뛰면서 풀밭으로 달려갔다. 어느새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해가 먼 산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다. 하이드는 다시 풀밭에 앉아 황금빛 노을에 빛나고 있는 푸른 초롱꽃과 시스투스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풀들도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저 위 바위산도 빛을 내기 시작했다. 하이디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더니 큰 소리로 패터를 불렀다. 패터! 불이야! 불! 산이 온통 타고 있다고. 저쪽 눈 덮인 벌판도 하늘도 모두 훨훨 타고 있어. 봐봐. 저것 좀 보라고. 저기 높은 바위산이 이글거리고 있어. 붉게 물든 눈밭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패터, 저것 좀 봐. 불길이 독수리 둥지가 있는 쪽까지 닿았어. 저 바위들 좀 봐봐. 그리고 전나무들도. 모든 게 다 불길에 휩싸였어.
페터가 회초리의 껍질을 계속 벗겨내며 느긋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만날 저런데 뭐 진짜로 불이 난 게 아니야. 하이디가 물었다. 그럼 뭔데? 하이디는 아무리 봐도 성에 차지 않아 노을을 여기저기에서 보려고 이쪽 저쪽 바쁘게 뛰어다녔다. 노을은 어디에서 봐도 아름다웠다. 하이디가 페터에게 다시 물었다. 페터, 저게 왜 저러냐니까? 페터가 대답했다. 그냥 저절로 저렇게 되는 거야. 하이디가 잔뜩 흥분해서 또다시 소리쳤다. 아, 저것 봐. 저것 좀 봐봐. 갑자기 죄다 장밋빛으로 물들었어. 눈 덮인 벌판이랑 저 위뾰족한 바위산들까지. 그런데 페터, 저 바위산들은 이름이 뭐야? 산들은 이름이 없어. 아, 정말 아름다워. 장밋빛으로 물든 눈 좀 봐. 저기 바위 위에 장미꽃들이 활짝 핀 것 같아. 이제 잿빛으로 변하네. 저런. 이제 불이 다 꺼졌어. 다 끝나버렸어, 페터. 하이딘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울상을 지으며 페터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페터가 말했다. 내일이면 또 그럴 거야. 자, 일어나. 이제 우리도 그만 내려가자. 페터는 휘파람을 불고 소리를 질러 염소들을 불러 모은 뒤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하이디는 페터와 나란히 산을 내려가며 물어보았다. 정말로 맨날 그래? 우리가 풀밭에 올라올 때마다 늘 볼 수 있는 거지? 확실히 다짐을 받아두고 싶은 얼굴이었다. 페터가 대꾸했다. 대개는. 하이디가 끈덕지게 굴었다. 내일도 그럴 테지? 그렇지? 페터가 장담했다. 그래. 내일도 그럴 거야. 그제야 하이디는 마음을 놓았다. 하이디는 그날 하루 동안 어찌나 많은 것을 보고 어찌나 많은 것을 생각했던지 할아버지의 오두막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걸어 내려갔다. 전나무 아래 앉아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할아버지는 전나무 밑에도 의자를 하나 세워두었는데 그곳에 앉아 방목지에서 내려오는 염소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하이디가 할아버지한테 달려가자 백조와 곰돌이도 덩달아 뛰었다. 염소들도 제 주인과 자기들이 잠자는 우리를 알아본 것이다. 페터가 하이디의 뒤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그럼 내일 또 같이 가는 거야. 잘 자. 페터에겐 하이디가 산에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주 중요했던 것이다. 그러자 하이디가 얼른 페터에게로 다시 뛰어가 손을 내밀며 다음 날도 같이 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곤 아래로 이동하는 염소들 무리 속으로 들어가 눈송이의 목을 다시 한번 껴안으며 다정히 말했다. 잘 자, 눈송아. 내일도 내가 같이 갈 테니까 다신 그렇게 슬프게 울면 안 돼. 알았지? 눈송이는 고맙다는 듯이 하이디를 다정한 눈길로 올려다보고는 발걸음도 가볍게 다른 염소들을 따라 내려갔다. 하이디는 멀리서부터 소리를 지르며 다시 전나무 쪽으로 돌아왔다. 할아버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노을이랑 장밋빛으로 물든 바위산, 노랗고 파란 꽃들 다 좋았어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제가 뭘 가지고 왔는지 보세요. 하이디가 할아버지 앞에서 앞치마를 펼쳐 꽃들을 와르르 쏟았다. 하지만 불쌍한 꽃들의 모습이라니. 하이디는 제가 꺾은 꽃들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 죄다 시들어 싱싱한 꽃이라곤 단 한 송이도 없었다. 하이디가 놀라서 물었다.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죠, 할아버지? 이렇지 않았는데 왜 죄다 시들어 버린 거죠?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꽃들은 햇빛을 받으며 풀밭에 살고 싶어 하지. 앞치마 속에 들어가는 걸 싫어한단다. 그러면 다시는 꽃을 꺾어오지 않을래요. 그러더니
곧 이어 호기심에 가득 찬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할아버지, 독수리는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자, 이제 넌 어서 씻으러 가거라. 난 염소 우리에 가서 우유를 짜오마. 그러고 나서 같이 오두막에 들어가 저녁을 먹자. 독수리에 대한 건 그때 얘기해 주마. 하이디는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다. 나중에 우유 사발을 앞에 놓고 높은 의자에 앉았을 때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물었다. 할아버지, 독수리는 왜 아래를 보고 그렇게 큰 소리로 울어대는 거예요? 저 아래 사는 마을 사람들을 비웃는 거란다. 끼리끼리 모여 서로 흉이나 보고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독수리가 이렇게 비웃는 거지. 자자, 이제 그만들 흩어져 각자 제 갈 길이나 가요. 차라리 나처럼 이렇게 높은 곳에 사는 편이 당신들한테도 좋을 거요. 하고 말이다. 그 말을 하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어찌나 사나운지 하이디는 독수리의 울음소리가 더욱더 생생하게 떠올랐다. 하이디가 다시 물었다. 할아버지, 산들은 왜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기는 왜 없어? 산들도 이름이 있단다. 어떻게 생긴 산인지 말하면 이름을 가르쳐 주마. 내가 아는 산이라면 말이다. 하이디는 뾰족한 산봉우리가 2개 있는 바위산을 자기가 본 대로 아주 자세히 설명했다. 할아버지는 그런 하이디를 대견해하며 산의 이름을 말해주었다. 그래, 꼭 그렇게 생겼지. 매봉을 말하는구나. 나도 아는 산이지. 그거 말고 또 본 게 있니? 하이디가 이번엔 드넓은 눈밭에 펼쳐져 있는 산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하얀 눈이 불길에 휩싸였다가 장밋빛으로 물들더니 한순간에 잿빛으로 바뀌면서 모든 것이 꺼져버렸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할아버지가 맞장구를 쳤다. 아, 그 산도 내가 아는 산이구나. 쇠자플라나라고 하지. 방목지에 가니까 좋던. 할아버지가 묻자 하이디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조잘조잘 늘어놓았다. 얼마나 좋았는지, 특히 저녁 때 온 산을 활활 태우던 불길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도 이야기했다. 그러곤 패턴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한다고 졸랐다.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그건 말이다. 햇님이 그러는 거란다. 햇님이 산들에게 잘 자라고 인사하면서 가장 예쁜 햇살을 내뿜어 주는 게야. 다음 날까지 자기를 잊지 말라고 말이다. 하이디는 할아버지의 대답이 마음에 꼭 들었다. 어서 날이 밝아서 풀밭으로 올라갔으면 했다. 햇님이 산에게 밤인사를 건네는 광경을 다시 보고 싶어 안달이 날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러자면 우선 잠을 자야 했다. 하이디는 그날 밤도 마른 풀로 만든 침대에서 단잠을 잤다. 반짝반짝 빛나는 산봉우리들과 온 산을 뒤덮은 장미꽃과 그 가운데서 즐겁게 뛰어노는 눈송이의 꿈을 꾸며